그냥 여기 한자총은 그래도 전국적인 조직에다가 여러 단체들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디 가셔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단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적인 걸로 하지 마시고 여기 한자총과 상의를 하셔서 특히 뭐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서 교육을 하실 때는 한자총하고 꼭 상의를 하십시오. 왜냐면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육 현장이라는 거는 이 정보가 잘못 전달되었을 때는 개인에서 안 끝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또 해가 되니까 사소한 거라도 어디 가서 활동을 하실 때는 특히 교육 활동을 하실 때는 한자총에 계시는 분들하고 꼭 상의를 하시고 자료를 꼭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없는 자료 같은 경우는 좀 요청하시면 저희 쪽에서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염두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간단하게 이제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첫째 시간은 그 중대재해처벌법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할 건데요.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저는 이제 현재 그 ISO 900, 4501, 1400의 선임심사원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들어보시죠? ESG라고. ESG 심사원하고 그 다음에 그 ESG 평가사라고 있습니다. 평가사 그 지도 교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하시는 탄소 중립 실천 지도사 관련해서는 탄소 배출 평가사라는 게 있습니다. ISO 국제인증인데 그 부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탄소 중립 실천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항상 교육을 하실 때요. 앞으로 저 지금처럼 제 정확한 소개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자꾸 이 광고해드리는 이유는 가져가지고 그냥 강의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이런 거는 이제 교육 중에 하시면 되지만 목적이에요. 이걸로 이 자격을 취득하면은 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표현 되도록이면 참가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어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먼저 강조를 해드리려고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요게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명서 영상 보신 다음에 잠깐 이제 제가 펜 드릴게요. 지금은 안전과 함께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을 만나는 시간의 조우종. 프라임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만나게 될 안전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지금 만나러 가시죠. 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여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들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사망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중대재해 범위에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중대산업재해는 물론 중대시민재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중대시민재해,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처럼 기업이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그 피해를 일반 시민이 당할 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은 물론 그들이 속한 기업이나 법인 자체에도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사고로 종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피해를 당했을 때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대시민재해 중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된다고요? 네, 중대시민재해는 일반 시민의 피해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피해는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정의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실까요? 먼저 중대재해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정의를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란 누구이며 그들이 책임을 다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주체는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입니다. 네, 여기에서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장고,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4가지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첫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둘째,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단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고, 넷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도급이나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법의 의무 주체인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이나 용역, 위탁 등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이나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처벌 규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 법의 양벌 규정에 의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 개인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그 법인이나 기관에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양벌 규정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처벌 외에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기관 처벌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그렇다면 처벌의 예외 규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 규정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법이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도 함께 알아볼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업에 대해서는 법의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이나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이 법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모든 일하는 사람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경영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느 곳에 있는지 항상 안전한 권리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그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전을 만나는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죠? 지금 현재로 보시면은 좀 막연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더 보실까요? 원래 이건 잘 안 보여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여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노동자의 안전 책임을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지난 주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정치권이 확대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놓고 옥신각신하는 사이 정가 사실상 홍보에 손을 놔버리면서 현실을 모르는 사업자도 적지 않습니다. 도내 상황을 김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8월 완주군의 한 때문에 레미콘 업체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청소 작업을 하다 추락해 변을 당한 겁니다. 상시 고용 인원이 20여 명에 불과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난 주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되면서 전국 지역은 대상 사업장이 2만 5천여 개소로 15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기존 제조업은 물론 자영업 위주인 골목 상권까지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특히 도내 음식 숙박업종은 처벌법 적용을 받는 곳이 종전 10곳에서 무려 300배 가까이 늘어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이처럼 확대된 법은 골목골목까지 깊숙이 들어왔지만 정작 현장에선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대처에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어디서 주문이 어디갔다거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뉴스 매체에 통해서밖에 그런 것까지를 못했다는 확실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사업주에게 중대재해 책임을 엄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한 게 핵심. 다만 생명 존중 일터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서 사업주가 법에 정해진 의무를 다한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선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정한 뒤 6개월마다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 눈에 보이는 개선 노력이 필수. 사업장 규모와 일부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도 1명 이상 뽑아야 합니다. 자영업자들까지 안전 책임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지만 노동당국은 되도록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지가 가장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 담당자들을 통해서 위험성 평가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번 중대재해법의 확대 시행은 법이 처음 만들어진 3년 전부터 예정된 수순. 고용노동부는 확대를 2년 더 미루자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동안 홍보에 손을 놨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정부 여당이 확대 시행과 동시에 유예를 계속 주장하고 나서면서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노동자의 안전 책임을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지난 주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지금 이제 잘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2024년 1월 27일 날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부터 이제 전체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5인 이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커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5인 이상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제가 아까 잠깐 여쭤봤는데 그 가영업 하셨던 분 혹시 계시냐고. 지금 직원까지 포함해서 총 몇 명 있으셨죠? 한 4-5명 있었어요. 그럼 벌써 당장 이제 포함되시죠? 거기에 혹시 그 4대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 지인이나 누구를 더 청구하시거나 자 그럼 그걸로 끝났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배달을 하시는 분이나 관련돼서 뭐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도 역시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5인이 넘어가거든요. 아무리 작은 식당이 돼도 최소한 보면은 사장님 계시죠? 사모님 계시죠? 일단 홀서빙 하시는 분 2분 계실 거고 주방에 한 분이고 당장 지쳐져야 됩니다. 혼자서 뭐 진짜 김밥 싸거나 간단한 것만 하시는 경우에도 뭐 안전할까 하시지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걸리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기 뉴스에도 나왔듯이 사과반전보건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5인 이하인 경우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뭐냐면 산재예요, 산재. 여러분 회사가 산재에 빠지면은요, 만약 회사 직원이 다쳐서 산재에 적용이 되버리면 그 회사도 거의 뭐 이제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한층 더 떠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이 더 커졌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가중치가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험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동안에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설마 우리까지야 이런 부분 때문에 방만하게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가 당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다 됐는데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 저기 뉴스에도 나왔고 교육방송에도 나왔죠. 예외 조항이 있다. 뭐냐? 어떤 사고에 대한 대비를 내가 항상 늘 신경 써서 해왔다. 그걸 증빙할 수가 있으면 아까 말했던 양벌 기준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뭐 이게 무죄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금전적으로 제일 크게 손해 볼 수 있는 벌금이라든지 어떤 그 중대재해 관련된 다른 이제 몇 가지 이제 부과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면제해 줄 수가 있고요. 그 전에 이미 그 중대재해까지 안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오늘 교육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건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요 원래 우리나라에는 그 50인 이상의 기업이나 이하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산업 현장으로 봤어요, 전부 다.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4대 연금 중에 보면 산재보험 들죠. 그게 산재보험이 사실은 이 부분 때문이에요. 하도 사고가 나니까. 근데 그 기업체에서도 감당하기 힘들고 그거에 대한 그다음 개인도 굉장히 그 상불당 심하니까 산재보험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산재에 적용된 기업은요 불이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 일하고 다쳤던 분들이 다쳤던 분들은 산재 적용하려고 그러고 회사들은 그 산재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법적 재판도 벌리고 굉장히 질질 끌다 보니까 양쪽 다 피해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산재가 줄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냥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처벌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무 법을 약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자꾸 줄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현장에다 대고 이걸 강하게 걸어버린 거죠. 자, 그 내용은 이제 지금 아까 보신 내용이 거의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그 전에 제가 오늘 교육하는 거는요, 자,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교육을 하시게 될 건데, 이 부분은 꼭 명시하셔야 됩니다. 교육 시간에는. 자, 제가 오늘 교육하는 부분은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국민안전교육지원법. 자, 국민안전교육진흥법 법률 제16,878호 이거는 뭐 좀 다 빼고요. 안전교육법에 의해서 제가 시설 안전을 위해 관리자는 안전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 꼭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표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항상 이제 교육은요, 항상 이게 발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까도 저도 이제 제 소개도 해드렸지만 이 부분도 꼭 한번 표현을 해주시고 뭐 그냥 보여만 주셔도 돼요. 꼭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이런 법에 의해서 제가 현재 여기서 여러분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안전지도사가 되시면은 현장에 가시면요, 그 1인 기업도 기업이고 산업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한 분을 교육하더라도 정식적으로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뭐 둘이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식적인 교육하고 교육하는 모습을 꼭 사진을 찍고 내용 서류를 만드시는 걸로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천천히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5인 이하래도 중대재해처벌법에 그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5인 이상만 돼 있지만 그 결국은요 5인 이하래도 적용되는 분야가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화공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런 거 위험물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5인 이하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잠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오늘 좀 이상하게 제가 좀 말이 좀 꼬이네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시는 부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70~80% 이상은 5인 이상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만 가더라도요. 거기 원장님 계시고 선생님 계시고 뭐 카운터 보통 다 5명 넘더라고요. 동네에서 이렇게 지금 아줌마 파마 하시는 경우 빼고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가서 활동하실 부분들이 개인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데가 아니라 집단화되어 있는 데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죠? 업종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내가 이 모든 업종을 다 알아야 될까? 그건 아니에요. 산업 현장은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만 아시고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분들과 마주치면서 같이 만드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육은 그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그 자료가 나중에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만에 하나 뭐 그러니까 거의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만에 하나 사고는 나거든요. 꼭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도 나왔죠. 미리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그 안전 감독을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을 둔다 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교회한테 교육받고 현장에서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보셨듯이 내용은 대충 아시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자 중대산업재해가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어요. 그 예를 막연하죠? 좀 들으시기에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업원이 다치면은 중대산업재해. 손님이 다쳤을 때는 중대시민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시민재해에도 손님이 다쳤는데 직원이 다쳤어요. 직원도 같이 다쳤어요. 그때는 중대산업재해로 들어갑니다. 그 시민재해는 별도로 따로 보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면 자 건설하고 화학물질 다루는 업종은요 5인 이하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됩니다. 왜냐? 이런 경우가 있죠. 식당에서 손님이 식사를 하셨다가 식중독에 걸렸어요. 집단 식중독. 한 10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는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중에 시민재해 들어가거든요. 내가 5인 이하래도.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했더니 위험물질을 다루는데 이게 갑자기 유출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건물 안에 있었는데 이 건물에서 이 가스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건물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중독이 됐어요. 한 10명, 20명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나 혼자 장사를 하더라도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됩니다. 시민재해.
자, 그리고 시민재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산업재해, 그 다음 중대시민재해가 있다는 건 이제 외우셨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손님이 우리 식당을 오고 있어. 근데 오다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오다가 이제 손님 어디에 만나게 됐으면 내려다가 도로에서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보도블록이 좀 틀어져 있거나 거의 걸려서 넘어졌어요. 자, 뭘까요? 그렇죠. 중대시민재해입니다. 그때는 거기 행정기관, 구청이 되게 이제 구청이 될 거예요. 먼저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처리를 해서 이번기부터 이 관련된 비용들이 다 포함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시민재해이고요. 그 책임자 누구냐? 그 행정기관의 단체장. 그래서 용산에서 사고 났을 때 구청장이 구속됐죠. 워낙 많이 죽었으니까. 한 명만 죽어도 그게 저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되는 건데, 그때 용산시 구청장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가다가 이제 건물에 왔어요. 가고자 하는 식당은 2층에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입구에서 또 걸려서 또 이분은 입구에서 넘어졌는데 건물 안에서 들어가자마자 다치셨어요. 이건 무슨 법이 될까요? 어디에 포함될까요? 그렇죠, 시민재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잘 아시는데 직원이 다치면 산업재해, 손님이나 외부의 사람이 다쳤을 때는 시민재해예요. 이것만 머리에서 자꾸 담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이때는 그렇습니다. 건물주 또는 그 건물 담당자.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그 전에 여기 그 건물마다 그 관리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산업재해로 포함되면은 건물 그 관리인이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지금은 건물주. 아까 나오죠, 사업자, 협영 책임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 건물주가 이 건물을 통해서 내가 그 수입을 얻거나 그다음에 그 인사권을 뭐 어떤 권한을 갖고 있으면요, 이거는 그 건물주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근데 모든 걸 이양했어. 나는 뭐 다 힘들고 귀찮고 해서 우리 발빛된 관리인 뭐 우리 친척 중에 누구 한 명이야 담당해서 그 사람이 자기도 이때 다 넘겨줬어요. 인사권 넣기 맘대로 하고 나한테는 그냥 이거에 대한 뭐 비용만 조금만 줘. 그리고 모든 책임을 다 줬어요, 권한을. 그러면 그때는 관리자가 들어가요. 자, 이제 거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예상되겠어? 식당으로 들어가다 다쳤어요. 복도에서 다치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물이 있어서 미끄러져서 다쳤어요. 그때는 산업재해. 예, 똑같은 시민재해죠. 근데 직원이 같이 다쳤어. 넘어져 버렸어. 산업재해. 예, 그때 산업재해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적인 문제 아주 진짜 복잡해요. 근데 이런 건 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님이 다쳤을 때는 시민재해, 직원이 다쳤으면은 산업재해. 근데 둘 다 같이 다쳤다? 산업재해. 왜냐면 직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 거다 하는 거지만, 자, 여기에서 자, 다쳤어요. 그러면은 시민재해가 됐든 산업재해가 됐든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뭐 근데 한 명씩 다친 거는 크게 걸리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직원이 한 10명 가까이 되는 식당인데 거기서 어떤 뭐 사고가 분리나 화재가 됐든 아니면 뭐 내부적인 문제로 어떤 직원이 한 명이 사망을 하고 손님도 같이 다쳤어요. 이런 경우 거의 없겠지만, 근데 있을 수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 식중독 사고 굉장히 위험하죠.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냥 바로 신고가 들어가면 어떤 누구누가 오는지 아세요?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우선 제일 먼저 경찰이 오겠죠. 네? 그렇지, 119 당연히 와야 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이 사고가 났을 때 여기 오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생각도 못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노동청에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직원이 10명 이상. 상대공 여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죠. 이때는 노동청에서 같이 와가지고 같이 조사해요. 그래서 사고에 대한 부분은 경찰이, 그러니까 물건 있는 사고에 대한 부분은 하는데 직원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그분들이 와서 판단을 해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뭘 보고 이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를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캐치가 됩니다. 그거를 지금은 궁금하시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장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그 영업하시는 사장님이든 직원이든 매일 막 치우고 바쁜데 언제 뭐 이거 할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갔을 때, 자,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기 재난안전 지도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NGO 활동을 하는 지역을 위해서 모바일 교육을 하고 현장에 갔어요. 가서 제가 저기 중대재해 산업 이게 안전재 지도사인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와서 가르쳐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 과연 직원이나 사장님 잘 오셨습니다 하고 환대할까요? 아니요, 바빠 죽겠는데 이따 와요. 그리고 잡사는 치고 따라가게 될 뻔해요. 그러면 그냥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이런 당신네들한테 지금 이런 부분이 어려우시죠? 이거 안 되시죠? 뭐 이거 했다가 어디는 이런 것 때문에 애먹었죠? 하면 그분들은 바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 사장님이나 직원분들은 어려우신 거를 저희들은 이 지역에서 NGO 성격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케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접하는 방법과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급하지 않으면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뭔가 하나 터졌다. 그때는 자기도 급해지거든요. 근데 꼭 그걸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이제 여기 교육을 많이 이제 시키셔야 돼요. 그분들은.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개별적으로 교육시키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집단화시켜야 돼요. 모아놓고 해야 되는데 뭐 가서 내가 아무리 재난지도사로 가서 자 사장님 모이세요 한다고 모이겠습니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모으는 방법까지 여기에 같이 포함될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교육 안에 들어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아까 저기 그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 가게가 정말 어쩌다 한번 진짜 나는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 직원한테 맨날 조심해라 이거 챙겨라 조심하라 불 끄고 뭐 어쩌고 이제 막 잔소리 많이 했어요. 그래도 사고는 납니다. 그러면 자 이게 사고 났어요. 근데 이제 경찰서에서도 오고 노동청에서도 왔어요. 노동부에서도 왔어요. 그럼 거기서 제가 맨날 이거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얘네들이 안 들었어요. 맥히겠습니까?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감사를 나왔어요. 이게 나왔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조심하라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안 됐어요. 사장님 그러셨습니까? 참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처리해드릴게요. 이런 직원 한 명도 없습니다. 대신에 자 나는 이렇게 조심을 했다. 뭘로? 문서화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서로 만들어서 나는 얘네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했고 우리는 어디가 위험하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매뉴얼 만들어서 붙여놨고 사고가 나면 누구한테 연락해라 연락처 붙여놨고 내가 이렇게 다 조치를 취해서 보니까 담당자 와서 봐도 여기 안전 담당관 사장님 누구 아니면 뭐 부사 사모님 뭐 전화번호 있고 여기 연락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손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손님을 어떻게 대피하라든지 막 이런 게 구석구석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문서로 딱 보여줘요. 자 우리 일주일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나는 직원들한테 첫째 주는 뭐, 둘째 주는 뭐, 셋째 주에 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이렇게 시켰다. 문서. 그 다음에 위험한 부분을 내가 다 체크를 해가지고 이거를 상중하루 전에 당장 고칠 거 좀 놔둬도 괜찮은 거 빨리 이제 천천히 고쳐도 되는 거 난 이걸 상중하고 나눠가지고 이게 다 체크돼 있다. 그리고 전기 안전 담당자 내가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접 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문서화를 해가지고 딱 갖고 있고 자 문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진 꼭 중요한 게요. 문서하고 사진이에요. 그래서 자 교육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교육하는 거 찍고 그 다음에 교육 내용 문서를 했고 딱 해놔서 주 단위로 딱 체크해놨네. 문서 딱 드리면 돼요. 그러면은
노동부에서 이렇게 고생하시 정말 됐네요. 예 됐습니다. 이것만 그 사람은 더도 안 봐요. 왜냐 그것도 바빠. 여기서 더 캐봐야 나올 것도 없거든. 우리는 다 준비돼 있으니까. 그럼 그 서류만 들고 가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안전을 굉장히 신경 쓰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으니 이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예외 대상을 봐야 됩니다 하는 그 사람의 의견서만 있으면 이게 검사로 안 넘어가요. 고소 안 넘어갑니다. 그 부분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사기 바쁘신 사장님이 죽어도 못합니다. 절대 힘들어도 못해요. 할 수 있어도 술 먹어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는 언제예요? 못해. 이거 해놔도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관리하는 방법이 이제 또 들어갈 건데, 자 만약에 아까 중대재해처벌법의 상황이 왔어요. 근데 만약에 손 놓고 있었어 내가 딱 손 놓고 있으면요 경영 책임자 사장님이 되겠죠. 1년 이상입니다. 이해 아니에요. 1년 이상이라는 얘기는 무조건 1년 이상은 깜빡 가야 되는 거예요. 얄짤없습니다. 거기에다가 10억 원 이하예요. 이상은 아니고 이하. 이하라도 9억 9,900만 원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내 가게가 한 5억밖에 안 되는데 5억은 좀 심한데 벌금이 10억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접어야지 뭐 가게는 뭐 다 접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길 거고,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요 이게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였어요. 근데 가게가 딱 2개밖에 없었어. 많아도 상관없겠지만 그리고 지정전이었어요. 로고를 넣었으면 하던데 재난안전탄소 그 사고에 의해서 그 원래 법인 있죠. 벌금으로 앞에다가 50억 최대 50억. 로고를 넣었으면 그 사고 규모에 따라서는 이것도 문 닫아야 됩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 그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근데 이거를 탄소은행 피할 수 있는 로고를 유일한 넣으면 방법, 저 로고를 이렇게 넣으시면 예방 안 조치를 될까? 다 했는가 아니면 위에다가 이거 하나를 물어요. 자 사장님은 이런 사고에 대해서 아니, 네, 얼마큼 하죠. 준비하셨습니까? 당연히 물어볼 거라고요 오늘은. 근데 이 사고가 났는데, 자 이거부터 좀 현장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사장님 사고 났어. 아무리 내가 특공대장이나 뭐 특전사 해병대 출신이라도 사고 나면 당황합니다. 차라리 전쟁 켜가면 또 당황 안 할 뿐도 이런 사고 나면요 당황을 해요. 뭐부터 해야 될지 막 우왕좌 해버려요. 그런 분이 이런 거 챙기 못합니다. 저희가 경험해 본다면 거의 없어요. 왜냐?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게 뭐죠? 금전적 손실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누가 다쳤을까에 대한 걱정, 저희는 이거기 때문에 누가 다쳤어 안 다쳤어를 걱정을 하는데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금전적인 손실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 책임자와 근로자의 이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피하는 방법은 이제 자 우선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자 사업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주로 치면은요, 나는 그냥 노는 건물을 내가 우리 나는 친척이 자기가 관리 잘해서 돈 번대 그래서 빌려줬어요. 그냥 큰 거 없이 그냥 나 관리비하고 어느 정도만 내가 뭐 한 정도만 해 대신에 그 안에서 모든 건 네가 다 해. 그랬을 때는 사업주는 건물주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장님은 소리를 하지만 건물주는 아니라 사장님 행세를 하고 모든 걸 다 관리하는 분이 있죠. 그분은 경영 책임자입니다. 식당으로 치면요, 원래 그 투자해서 돈을 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사업주가 되는 거고, 거기서 지배인 역할 하시는 분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면은 그분은 경영 책임자인 거예요. 근데 지배인인데 나는 그냥 손님 이것만 했는데 뭐 사람을 뽑거나 뭐 돈을 지불하거나 이거는 우리 사모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경영 책임자가 사모님이 됩니다. 그냥 나는 바지 사장입니다. 그럼 이 바지 사장은 여기 포함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이 경영 책임자라는 거죠. 나는 이제 그냥 사장님 부인인데요. 아닙니다. 근데 직원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저분이 모든 건 다 책임 운영하시고 저분한테 권한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저 우리 지배인은 바지 지배인이다. 이게 한마디만 나와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이제 좀 뒤에 좀 자세히 얘기되지만 내가 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얼마만큼 사고에 대비하고 안전 예방을 했느냐, 그 노력을 했느냐, 그 노력한 거를 노력하는 그 단계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해야겠죠. 안전보건관리체계라고 해요. 이 말이 거창해서 그러지 안전보건관리체계라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뭐가 위험한데 이거 문서화시키고,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라는 거거든요. 위험한 부분을 내가 보고 이거는 조심해야겠다를 쭉 정리해놓은 것이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안전교육할 때는 이거 했다. 하다면 여기는 아까 얘기 드렸죠. 어떻게 피해가 있는데 어떤 매뉴얼적인 거를 쭉 정리해놓은 것 자체 문서화되는 것이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이거 확인할 방법은요. 말은 필요 없어요. 문서예요. 무조건 문서. 무조건 100%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대신에 이 문서가 되는 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붙여야 됩니다. 자, 우리 사업체는 이분이 안전관리 책임자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어디다 연락을 해라. 피난로는 어떻게 돼 있고, 직원들은 뭐뭐를 행동으로 준비를 해라. 이런 부분들이 눈에 이렇게 보이게끔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외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게 있잖아요. 연기가 나.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자, 식당이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막 연기가 막 나와요. 직원들 다 도망갔어. 손님 다 도망갔어. 주인은 뭐 해야 될지 막 당황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전교육 안 된 거죠. 근데 주인이 항상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제일 먼저 가스 잠궈, 전기 잠궈 내려. 가스 잠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소화기로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할 거. 근데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주인으로서 해야 될 일, 직원을 해야 될 일. 자, 이거 생각 안 하셨을 텐데 그 장소를 사진 찍으세요. 첫 지점, 사고 증거가 보이는 지점을 바로 사진 찍어두세요. 그게 증거물이 있어야 이 사업체가 잘못이냐 아니면 다른 잘못이 있느냐를 그걸로 체크가 됩니다.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옛날 저 주방 어디서 막 연기가 났어요. 자, 그거 일단 보고 불났구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불난데 찾아가겠죠. 뭐가 연기가 나나. 그때 보고 이거 했다고 끝내지 마시고요. 사진을 꼭 찍어주세요. 요즘 스마트폰 있으니까 찍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게 바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냥 안 그랬으면 내가 중대재해처벌 그대로 걸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다른 영향으로 우리 가게까지 불이 들어온 거야. 불이 나게끔 영향이 온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증거 사진 하나로 피할 수가 있겠죠. 말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이 나서 타기 시작하면요, 내가 막 소방관 오기 전에 이게 전소되는 수가 더 많아요. 그리고 소방관들은요 와서 먼저 초등 진압이 안 돼 있는 거는 바로 못 끕니다. 그 5분, 3분 안에 와도요 못 끄는 불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미 다 전소해버렸어. 어디서 어떻게 불났는지 다시 조사해야 돼요. 그러면 얘기는 듣겠죠. 그러면 주방 전기였나 뭐였나? 그러니까 이게 뭐가 불이 났는지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드렸는데, 자, 꼭 사진은 무척 침착하게 당황하지. 이 훈련을 하면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직원이든 주인이든. 그래서 안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대비를 해야 돼. 우리 맨날 민방위 훈련을 하듯이. 자, 그 다음에 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거는요 교육입니다. 아까 내가 이 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면은 예방을 위해서 내가 매주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본인이 이렇게 계획서를 잡아놓고 월요일 아침마다 한번 토요일 날 끝나고 한번 하든지 계속 교육을 하는데 오늘은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할까? 손님이 갑자기 체에서 넘어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 숨은 아니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매뉴얼화해서 요즘 많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잡아놓고 연습하는 거죠. 야, 간단합니다. 불났어? 저 소화기 났다. 소화기 끌 줄 아는 사람, 이거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 아직도 많아요. 근데 그래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한번 진짜 터뜨리진 않더라도 이거 빼고 이거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나가. 근데 자, 그런 걸 한 번씩 훈련을 하면 사람이 당황을 하네요. 처음에 이 소화기 어디 갔어? 근데 소화기는 항상 뭐라죠?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옮겨도 안 됩니다. 그거부터 소각 안전 점검할 때 꼭 보죠. 그러니까 그게 되고 소화기 표시 딱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소화기 언제 갈았다 이런 것부터도 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근데 갑자기 소화기가 없어. 그랬더니 자꾸 발목 건들기 지나다니는데 귀찮아가지고 딴 데다 옮겨놨대. 그럼 불났을 때 못 끄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는 항상 제자리에 있다는 걸 항상 교육시키고 이건 이렇게 사용해라. 쓴 다음에 꼭 다시 보충해라. 이런 거를 표현을 해놔야 돼요. 문서로. 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건 문서, 사진, 머리에 그냥 외우세요. 내가 하는 모든 건 다 문서화되고 사진 꼭 기록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여행 연습까지 한 게 요게 바로 제1번은 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 조치. 자, 파악은 이제 이게 위험성 평가라 그래요. 어느 일이든 보면은 가서 다 본인들이 아시잖아요. 이거 튀어나오는데 언젠가 누구 걸려서 넘어지겠다. 그러면 그걸로 끝? 아니죠. 이걸 어떻게 내가 개선했다? 그것도 개선하기 전, 개선한 후 사진을 찍으세요. 그래서 넣어놓으세요.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 아니에요. 감사 왔을 때 그 부분을 보고 여기는 이렇게 수시로 체크하고 개선을 하는 노력을 했구나. 그게 점수입니다. 이미 내가 고치고 내가 말만 한다면 누가 저 옛날에 내가 했던 거 내가 고쳤고요. 말로 아무 소용없어요. 문서화. 100% 문서화예요. 자,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시 즉시 조치 및 보고. 자,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발생했어. 직원들 노련한 사람은 괜찮은데 당황하면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해요. 사장님 더 정신없어요. 아이고 씨 나 망했네. 이거부터 딴 거 없어. 아이고 나 망했네부터 들어와. 그러면 만사가 다 귀찮아져 버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만 하지. 자 옆에서 누가 자빠지지 뭐 이거 생각 못해요. 근데 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느시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자꾸 더 키워놓는 거예요. 빨리 내가 조치를 했으면 그걸로 끝났는데 이걸 막 어떻게 하실지 우왕좌왕하고 막 쓸데없이 전화해서 야 여기 들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만 하고 다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자꾸 키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 조치 보고가 안 돼요. 제가 아까 그랬죠. 가서 바로 어디가 불났는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사진 찍으라고 그랬죠. 그걸 찍어두시는 게 바로 여기서는 즉시 조치 및 일단 사진 넣고 문서놔서 여기에서 그때 이런 일로 여기서 연기가 났는데 내가 파악은 못했다. 근데 대신에 사진을 찍어놨다. 딱 첨부. 그게 그러면 이게 보고예요.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게 보고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와도 이거 보여줄 수 있고 노동청에서 와도 이거 보여주면 내가 어느 정도 그게 잘못 없다는 증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 문제 소용없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문서와 그 다음에 모든 문서는 사진은 동영상이면 더 좋고 꼭 찍어 놓으시라고. 그게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이제부터 이제 큰 회사나 이런 데는 안전 담당관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건설 현장도 가시면 아침마다 구호 외치고 교육시키고 하잖아요. 그걸 꼭 건설 현장에서만 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5인 이하에도 5인 이상이겠지만 5인 이하도 꼭 하십시오. 아침마다 하다못해 조회라도 하세요. 자 모이세요. 자 오늘도 많이 하시잖아요. 건강하고 어쩌고 안전 조심하시고 이 한마디 습관화시키면 돼요. 직원들을. 그럼 직원들 입에서 저희는 늘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아침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것만 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준비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사하기 바쁘고 매달 물건 받고 손님 맞이하기 바쁘신
사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이거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럼 누가? 여기서 재난지도사 받으신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부터 전문가가 돼서 해주셔야 돼요. 대신에 꼭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이거를 대가를 받은 이제 요즘에 그거 있어요. 그 5인 이상이지만 50인 이하인 업체들은요 대행을 맡겨도 돼요. 안전대행. 근데 비용이 좀 많이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이 와서 모든 책 이런 거를 다 대행해줘요. 직원이 파견돼서. 근데 비용이 한 70만 원에서 한 2, 300만 원까지 가는 경우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뭐 이제 대부분은 이제 많이들 하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전체 숫자로 보면. 대신에 그 이하의 식당 업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은 한테 그렇다고 제가 이거 대행해 드릴게요. 법에 걸립니다. 그 국가 자격이 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신에 대행이 아니라 저희가 여기 NGO 성격 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케어를 해드리겠습니다. 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대신에 그냥 눈으로만 할 수는 없죠. 눈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자, 그게 이제 지금부터 시작인데. 자, 이제부터 저기 어느 상가가 됐든 집단 상가가 됐든 건물이 큰 저기 건물이 됐든 간에 이제 어떻게 활동하실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뭐 전부를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 동네 내가 제일 잘하니까 우리 동네부터 해야죠. 그러면 그냥 근데 우리 동네에 업종이 너무 많아. 뭐 식당도 있고 빵집도 있고 미장원 너무 많아서 이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들어갈 때 무조건 들이미는 게 아니라 거기 사전 조사를 꼭 한번 하셔야겠죠. 이거 다 있으면서 그 자료가 돼요.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카페를 갈 때는 우리가 항상 이거 이제 내용 한번 간단하게만 제가 세 가지만 해드릴게요. 자,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먼저 가스가 폭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재가 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 무서운 게 식중독. 자, 한번 없애줄게, 안 없애줄게. 자, 여기 보면은 식중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 가스 폭발한 거는요, 주방 안에서만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대부분 가스 폭발은 주방에서 안 납니다. 자, 가스 폭발 어디서 날까요? 주방. 홀도 아니고요, 주방도 아니에요. 대부분. 그럴 것 같죠? 아니거든요. 가스하고 식당, 그 주방 연결점. 거기에 빈 공간이 있죠. 빈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가스가 꽉 찼을 때 폭발합니다. 주방은요 계속 환기하기 때문에 웬만한 폭발 안 일어나요. 식당 홀도 안 납니다. 근데 가스 밸브가 쭉 오다가 어떤 우리 복도나 뭐 이런 어떤 지하 창고 뭐 이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 가스가 축적됐을 때 발화 지점이 생기면 그게 폭발하는 거지. 그리고 가스통에다 불 붙여도 가스 폭발은 안 해요. 대신에 불나겠지만 가스 폭발은 이제 그렇게 사실은 좀 조심만 하면 큰 문제는 안 되는 거고, 요즘 또 도시가스가 다 있으니까 책임의 의무는 또 딴 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에서 자, 지금부터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음식점 카페 식중독 요거 하나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고요. 전통시장은 대부분 전기화재, 그리고 전기화재로 불이 난 것보다도요 더 큰 사고가 뭐냐? 손님들이 몰려서 우왕좌왕하다 몰려서 자기들끼리 넘어지고 해서 다치는 사고가 더 커집니다. 그게 시민재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뭘 조심해야 되는지 보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문제인데 이건 좀 갖다 보시면 돼요. 자, 유흥주점하고 노래방 같은 경우 지하에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밀폐된 데가 많습니다. 밀폐됐는데 대부분 이제 화재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소재를 쓰는 데인데 원가 단가 때문에 대부분은 잘 안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사고가 벽이나 이런 데서 불이 확 갑자기 나버리기 때문에 대형 사고를 거듭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피난처. 여기 비상구 확보 있죠? 요런 부분. 요걸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잘 보시면서 차후에 대해서 보시면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 어느 가게를 갈 때 뭘 미리 준비하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기본 리스트가 있어요. 이거 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또 자료 다 있으시니까 여기 없는. 없어요? 이게 저번에 중복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똑같은 게. 자료는 저 자료는 따로 제가 따로 드릴게요. 따로 네네. 서류가 있어요. 한 10가지 정도.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 따로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자, 저희가 한 10가지 정도 서류 종류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갈 때, 자, 이제부터 이제 업소를 가신다 그러면은 뭐를 하셔야 되냐? 들고 가세요. 아니면 가상으로라도 만든 하나 정도, 한 부 정도 만들어 두세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면서 업소의 사장님한테 이제 대부분이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왜냐면 내가 만물 박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 실천 지도사든 아니면 대부분 이제 식품안전 지도사랑 재난안전 지도사가 한 팀이 될 확률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둘이 같이 가시면서 이러시죠. 뭐. 사장님한테 노골적인 표현보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죠? 이거 저희가 잠깐 체크 좀 해드릴게요. 그거 가장 좋은 게 위험성 평가입니다. 평소에도 주인은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가 잘 안 되죠. 근데 그리고 사장님 저희가 이런 조직으로 여기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회사 아니 이 가게에 아니면 여기 사업체를 저희들이 위험성 평가를 해드릴게요. 조건 없습니다. 그러면 뭐 본인도 그 관심은 있잖아요. 그럼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때부터 나누세요. 이게 요령이 있어요. 보통 3분 정도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탄소중립지도사 쉬잖아요. 그분은 사장님하고 인터뷰하세요. 사장님하고 뭐 앉혀놓고 인터뷰하시나요? 이런 거 많이 다니면 아시잖아요. 이런 거 참 어려우시죠? 이런 거 저희들이 이런 걸 해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라 통상적인 얘기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은 이제 인터뷰를 하면은 이 사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체크가 되잖아요. 그런 체크리스트 딱 드리니까 자 그러면 두 분 중에 식품안전지도사분은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사장님이 얘기하시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안전점검 나왔습니다 하면 안 돼요. 자격 없으십니다. 그냥 저희가 이 업체의 위험성 평가를 위해서 잠깐 자료조사에 사장님하고 말씀드렸고 맞습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일하시면 됩니다. 이 동선만 한번 쭉 보세요. 그냥 옆에서 뭐 비법을 캐나는 건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눈치를 그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움직임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거 위험한데 본인들은 모르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꾸 부딪혀. 그 다음에 뜨거운 걸 막 다루고 있는데 여기가 막 있어. 그리고 바닥을 보니까 이런 게 좀 위험성이 있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체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식품적인 것도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서 꼭 하나 보시는 게 냉장고 상태. 냉장고 상태를 꼭 보십시오. 아까 뭐라 그랬죠? 제일 무서운 게 식중독. 식중독의 사고는 냉장고 안에서 다 납니다. 사장님이 떡한만 먹고 이상한 물건 갖고 오지 않는 이상은 냉장고에서 사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좀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새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방장이 되시든 거기 있는 분은 잠깐 얘기해도 뭐 일을 도와주시는 게 제일 설거지를 도와주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뭐 주방장님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면 혹시 뭐 여기서 좀 고쳤으면 한 게 뭐 있어요? 개선될 게 뭐 있어요? 주방장이 눈치 보고 사장님한테 얘기 못하는 건 나한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되시고요. 그 부분을 알아내셨잖아요. 그럼 그걸 다 체크리스트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 하시는 재난안전 지도사분들은 소방 여기 수화기 제자리에 있는지 혹시 뭐 위험성이나 전기 노출된 거 없는지 이런 거 한번 쭉 체크해. 그리고 이거 특히 여기는 없는데 여기 뭐죠? 스프링클러 같은 거 있는지 이거부터 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방 안전 점검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걸 체크하면 자 여기 보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여기는 이런 위험성이 있고 주방에는 있고 식당은 어땠는데 저희가 볼 때 사장님 요거 체크해 드렸으니까 그리고 우선은 이거 상 중 하나 나누세요. 빨리 시급하게 바꿔야 될 거 상. 그 다음에 지금 지켜보면서 좀 천천히 하더라도 해야 될 거 중.
그다음에 요건 좀 여유가 있겠다. 그러면 안전한 건 안전 표시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딱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드리고, 중요한 거 복사한 걸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체크했죠? 뭐 사장님 보신 거 어떠세요? 괜찮네. 자, 그러면 저희가 점검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게 사인 좀 해주세요. 사인 받은 거를 집에 가셔가지고, 혹시 엑셀 다 다루시지 않으세요? 모르시면은 배우세요. 엑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엑셀을 배우시게 안 되면은 요즘 중학생만 돼 중고생들 다 엑셀 다뤄요. 아들내미 딸내미한테 시키세요. 표 하나 만들고 야 이거 표 좀 만들어줘. 근데 이 양식이 있거든요. 그대로 해서 엑셀로 만들면은 좋은 게 뭐냐면 옛날에는 복붙이라고 해서 복사해서 붙이고 엑셀은요 이렇게 테이블로 돼 있어 그냥 위는 자동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또 따로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위험성 평가 부분을 체크를 해줬기 때문에 그 사장님은 자기의 그 안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됐죠. 근데 본인도 아까도 뭐죠? 사장님 늘 바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다음 거를 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갔을 때 그냥 가면 그렇죠? 지난번에 안전성 평가 검사했던 거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리스트 잘 만들어 왔으니까 참고해서 보세요. 그러고 주면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 접근하기 더 쉬워져요. 자, 근데 또 두 번째 갔을 때 그다음 오시면 안 되고 양식이 있습니다. 자, 안전 담당자 누구, 그다음에 피난로, 소화기, 그다음에 여기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연락처, 소방서, 병원, 경찰서, 119, 112 있지만 엎드리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요 지역 관할 경찰서나 소방서, 병원 전화번호를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잘 아시잖아요. 만약 사장님은 혼들지만 본인들이 미리 만들어서 갖다 자 이거 부분은 위험하니까 저희가 여기다 잘 붙여놓을게요. 돈 있으면 여기다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본인들 전화번호도 같이 집어넣으세요. 혹시라도 뭔 일이 터졌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취해드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가게에는 본인 연락처가 자동으로 올라가죠. 근데 올리는데 뭘로 올리느냐? 안전 담당관에서 사장님 이름을 올리시고 사장님 연락처 이름만 쓰시면 돼요. 그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안전 담당관이 선임돼야 돼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뭐냐? 이 사업체의 안전을 누가 담당한다 안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 하면 자 사장님이 안전 담당관이 되시죠? 이 직원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할게요. 그러면 자 안전 담당관 사장님 이름 쓰시고 대표 연락처는 필요 없고 그다음에 대신에 밑에다가 여기 계신 지도사님들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쓰십시오. 그리고 자 여기다 잘 붙여놓을게요. 그리고 잘 딱 붙여놔요. 그러면은 그럼 꼭 사장님 무슨 일 있으면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저 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그거에 대한 당황하지 마시고 연락 좀 저희가 빨리 와서 대응해드릴게요. 그럼 딱 붙여놓으면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동청에서 와서 제일 먼저 보면 딱 보니 안전 담당이 돼 있네. 그럼 사장님 불러서 물어보는데 경황이 없어 정신 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 지역에서 이런 분이 좀 저희 관리만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데 그럼 바로 소개가 되니까 거기서 서류면 뭐면 그냥 탁 내주면 돼요. 그 서류는 뒷전에 만들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근데 요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요거 하는 방법 직원들 다 모이라고 하세요. 시간 날 때 모였어. 자 그리고 사회자가 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 사업장의 안전 담당관은 대표님이십니다. 그거를 사진을 찍게 하세요. 안전 담당관을 본인이 선임된 거 공표한 거예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부터 제가 여기 안전 담당관입니다. 무슨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꼭 보고하십시오라든지 요걸 딱 해주는 요식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진 이거 내용 딱 해서 문서화 누가 지도사님들이 갖고 계십시오. 복사해서 하나 주시고 하나 갖고 있고 복사하고 하나 갖고 있고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임된 거고 공표했어요. 모든 직원한테. 그럼 직원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주인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고 주인은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할
명령을 하든지 뭘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안전 체계입니다. 안전 이행 구축 체계가 완수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 사진이 있죠. 누가 담당해가 이런 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보고 체계를 많이 갖추었다. 이 체계가 갖춰졌으니 서류상으로 꾸며진 거죠. 그리고 그 자체 시스템도 이미 구축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노력한 것이 증거를 낳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가 위험성 평가라는 걸 한다고 그랬죠. 위험성 평가는요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좋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짝을 고쳤다, 뭐 가스가 새어졌다, 어떤 시설이 바뀌었다면 꼭 다시 실행해야 되는데 본인들 힘드시죠. 그 사장님들 그때 다시 불러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게 변동됐을 때 꼭 기록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문서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일 있죠. 사장님도 잘 모아놨는데 불이 났네. 다 타버렸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지도사님들이 안전한 컴퓨터에 다 저장돼 있죠. 스캔을 받든지 문서로 된 거 사인 받은 사인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복사한 거를 본인 가지고 계시다가 연락이 와서 우리 불 나가지고 누가 다쳤는데 어쨌는데 그러면 연락 오자마자 그분 거 딱 묶음 가지고 그냥 뛰어가십시오.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꼭 다 와요. 그때 제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막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본인들이 못하는 걸 대신 해줬으니 그 다음부터는 의지를 하게 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잘 됐어 그러면 다른 분들도 끌어오겠고 자 여기까지가 지도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끝일까요? 끝날 것 같으면 제 말 안 하죠? 자 중요한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 사고 처치 보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에요 이런 사고가 있어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고 이걸로 마무리를 했고 이랬습니다를 다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끝이 납니다. 사고 난 거 예방, 사고 났을 때 조치, 보고 이것까지 다 끝내줘야 법적으로 예외 조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그 전에 사고 나면 안 좋잖아요. 근데 사고 전에 요게 부분이 또 중요한 겁니다. 이행 및 모니터링. 이행 및 모니터링이라는 뜻이 뭐냐면 항상 나는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해요. 그건 뭐죠? 문서를 정리도 하지만 안전 교육도 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문서화시키는 것까지 하는 게 이행 조치예요. 개선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훈련. 꼭 훈련 웃기더라도 해야 돼요. 지들끼리 키득거리도 어쨌든 하는데 가지 꼭 찍으세요. 직원 한 명이 소화기 이러고 있는 품 잡고 있어. 안 하더라도 찍으라고 하고 찍고 여기 바닥 뭐 미끄러운 거 있어 닦는 척이라도 하고 아니면 바꾸는 장면 이런 것까지 다 찍으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 써있는데 사장님들은 보관 못하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본인 고객이 한 분 생기시죠? 돈 주는 고객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여기서 끝이냐? 앞으로 탄소 실천 지도사 하실 거 아니에요. 하시든지 뭐 아니면 그분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마 이제 여기 보면 탄소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얘기하기 쉽잖아요. 주는 게 있으면 먹는 게 있어야지. 내가 만약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주지도 않고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관련돼 있으면 우리가 되게 편해.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고 많이 해줘. 그러면 내가 가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소개를 해서라도 계속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분들한테 어떤 정보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단톡방 같은 거 만들어 두시면 좋겠죠. 딱 5분만, 10분만 쉬시죠. 꽤 오래 했네요, 지금. 그래서 근데 얘기 다 했어요.